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셨던 실질적으로 어떤 질문 사항들이 있는지 포스트잇을 통해서 이제 오늘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채택을 해서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장암 표지자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전 아닐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을 우리 류지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CA19-9라는 종양 표지자가 암 환자한테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치는 암일 때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상인에서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염증이 있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높다고 해서 췌장의 확률은 거의 희박해서 1% 이하입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에서 여러분들이 췌장암 증상이 아무도 없으신 분들이 그 검사를 해서 조금 높게 났다. 거기서 암일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까지 그 검사를 너무 많이 해요. 젊으신 분들은 암이 걸릴 확률이 아주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은 그 검사를 안 하는 게 맞고요. 본인이 이제 혹시라도 췌장암에 의심되는 증상, 아까 3대 증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볼 만하죠. 그래서 그게 높다. 그러면은 그때는 암일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진을 찍는 게 많은데 아무 증상도 없고 나이도 젊고 췌장암에 걸릴 위험인자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 높다. 그거는 뭐 췌장암 확률이 1%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높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수치가 예를 들어서 정상 수치가 우리가 보통 35, 37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높다는 거는 진짜 몇 천, 몇 만까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37이 정상인데 40이라고 해서 선생님 저 높게 나와서 췌장암 아닌가요? 그래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췌장암에 걸렸을 때 췌장에 이상이 오는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황진혁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통증을 가지고 췌장암을 감별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훌륭한 명의가 되겠지만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통증, 예를 들어서 아팠다 좀 괜찮고 이 강도가 점점 세지지가 않고 그냥 좀 불편하다 좋고 요런 그냥 가벼운 통증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췌장암 초기에는 이제 그걸 비특이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만 받아도 소화 안 되잖아요. 이것도 다 포함해서 한다면 초기 진단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췌장암의 통증은 꾸준히 좀 심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한 강도의 통증인데 주로 등이 아픈데 대개는 이제 밤에 자다가 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통증? 대개 이제 여쭤보면은 통증이 심한데 진료실에서 여쭤보면 주무시다가 혹시 아파서 일어난 적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면 되게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잘 때는 증상이 대개는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다가 아파서 깼다 이거는 뭔가 꼭 뭐 췌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일종의 저희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인데요. 당뇨 2형에 걸리면 췌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뇨하고 췌장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췌장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내분비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호르몬 분비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를 못하면 이제 당뇨병에 걸리는데 당뇨병하고 췌장을 일단 장기가 같다는 거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던 분이 정상인에 비해서 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가 있으면 한 두세 배 정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당뇨병 환자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봐야 된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당뇨병이 없어요. 자기는 평소에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체중도 빠지고 배도 좀 아프고 피 검사했더니 당뇨가 생겼다.
당뇨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당뇨가 생기면 그거는 췌장암의 증상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당뇨병은 어떤 사람이 생기죠? 그 뚱뚱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시는 분이 생겨요. 그래서 대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40대, 50대 발병하죠. 초당뇨병, 2형 당뇨병이 그런 거죠. 1형 당뇨병은 이제 선천적으로 췌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게 1형이니까 그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게 1형이고요. 2형 당뇨병은 대사증후군이라 중년 나이에 생기죠. 40대, 50대 운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뚱뚱하고 그런 분들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마르신 분이 전혀 당뇨가 없던 환자인데 70대에 당뇨가 생겼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네, 그거는 당뇨병만 치료하면 안 되고 췌장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새로 생기는 당뇨병인데 되게 이제 내분비내과나 많이 잘 다니시잖아요. 당뇨 있는 분들 지금 현재 당뇨 유병률이 한 3-40% 되는데 20-30% 3-40% 되는데 근데 이제 내분비내과에서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도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도 체중이 빠지는데 당뇨와 췌장암이 생겼어도 빠지거든요. 근데 당을 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회복이 안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환자분이 이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분비내과 의사분들은 사실 인슐린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췌장암에 대해서는 요즘은 좀 관심도가 좀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체중과 당뇨 조절과 관련을 많이 시켰지 췌장암과 관련을 잘 저희는 또 반대로 요거를 또 관련을 시키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조금 파악하는데 실제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 뭔가 찝찝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황로분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똑같은데 이렇게 걸렸더라고. 이런 조언을 받고 오시는 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은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실제 개인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죠.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 네, 췌장에 물혹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췌장암으로 변질될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췌장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 그 전암병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췌장암이 생기기 전에 발견되는 걸 우리가 전암병변이라는 건데요. 전암병변이 있으면 그거를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면 암이 생기기 직전에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제일 좋아요. 전암병변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새 장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장내시경 하면 용종 많이 발견되죠. 용종을 지금 띄면 그 용종을 안 띄고 놔두면 나중에 암이 됩니다. 5년에서 10년 지나면. 그게 전암성 병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 암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하면 대장암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은 그럼 그런 게 없을까? 찾아봤더니 물혹 중에 일부가 암으로 발전하는 물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혹은 지금은 암이 아니지만 5년, 10년 후에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암성 병변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암으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물혹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점액성이라는 게 있고 아까 정확히 말하면 아이페민이라는 의학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게 의심되는 환자는 10년, 20년 후에 암이 생길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는 정기적인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 그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낭종이고 마음하고 관련도 많고 이렇잖아요. 근데 요즘 워낙 이제 그 검진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검진하면은 한 많게는 1% 정도 물혹이 발견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뭐 한 500만 정도면 1% 5만 명인데 그 모든 환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중에 일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일부를 저희가 찾는 노력을 이제 연구나 이런 걸로 하지만 되게 작은 물혹들은 대개는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대개 발견이 1cm나 1.5 미만으로 발견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이즈가 크기가 크다고 하는 거는 뭐 2cm, 실제 크다는 건 한 3cm 정도인데 예전에는 3cm만 됐어도 다 수술을 했었어요. 워낙 그 좀 과도한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무조건 암이 되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최근에는 그것만 가지고 수술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결정이라고 돼서 다른 조건들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실제 물혹으로
그렇게 많이 수술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다 괜찮다고 해서 무릎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되게 병원에서 하고 되게 좀 좋아지면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 가지 검사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서 하면은 그 정도로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네, 항암 치료에 체력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암 치료할 때 아까 계속 재활 치료도 나왔는데요. 근육량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 말씀 주셨죠. 그래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이 빠르려면 근육량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 유지하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근육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 그래서 그거는 근육 운동을 근데 본인의 지금 컨디션에 맞게 해야죠. 본인이 운동을 해도 다음날 힘들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요. 환자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간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육량을 유지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하려면 또 단백질 섭취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을 물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운동도 안 하고 먹지도 못하면 체중은 무조건 빠집니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 견디실 수가 없어서요. 먹는 거 플러스 근육 운동을 병행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 항암요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술 후 관리 방법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조 항암 치료는 100% 다 합니다. 췌장암 수술하면은 암만 총이라도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요. 표준 치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젬사이타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를 한 달에 3번 맞는 거를 6개월 총 18회 맞는 거를 이제 표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생활하는 거는 아까 다 나왔고요. 그 음식 잘 하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면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역이 중요한데 재발하는 이유도 결국은 몸속에 암세포가 일부 남아 있어서 재발을 하는 건데 사진에는 안 보이는 암세포들이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역이 강한 사람은 항암 치료와 더불어 본인의 면역 세포들이 피 속에 돌아다니는 작은 수의 암세포들은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면역이 강한 게 좋으니까 면역이 강하려면 결국은 규칙적인 생활하고 충분한 휴식 취하고 잘 드시고 또 요새는 이제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계속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면역 세포가 확실히 떨어지고 아까 환자분 나오신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드시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면역이 활성화돼서 재발률을 줄이는데 항암 치료하고 병행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췌장암에 걸렸을 때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골고루 먹어야 하나요?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기도 해서 진료실에서도 많이 이제 질문을 받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암이 걸려 있는 환자에서의 식사, 또 하나는 지금 암이 완치됐거나 또는 암의 위험 인자가 높은 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분 중에 췌장암이 3분 있다 그러면 췌장암 위험도가 32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가족이 3명이 췌장암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뭔가 관리해야 되죠. 이제 그때 관리랑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2차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건 다 이제 10년, 20년, 30년 후에 암 발생 위험도를 논하는 자리지 당장 6개월, 1년, 2년을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지금 인터넷에 혼동되는 게 췌장암에 안 좋은 음식 이런 거는 아니고요.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은 역시 방금 유중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 플러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암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섭취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빠지면은 체중이 빠지면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음식은 이제 크게 두 개 나는데 지금 암이신 분들은 정말 잘 드시고 하신 다음에 5년 있다가 완치가 됐다 하는 순간 그때는 이제는 이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는 관리. 고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돼. 두 가지 나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항암만 하면서 살 수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수술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이상 수술이 안 돼서 차선책으로 하는 게 항암 치료죠.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혈관을 침몰했다든지 전이가 있어서,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건데, 목표가 이제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이 좀 어려워서 혈관을 침범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항암 치료, 이게 아까 신보조 항암 치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치료는 이제 수술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 전이가 돼서 어차피 이거는 완치가 안 된다 하는 거는 그냥 고식적인 거라 그래서 그냥 생명 연장을 하는 건데, 그거는 끝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안 들어요. 그럼 완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저히 부작용이 있어서 치료 못해요 환자가. 그럼 끝이에요. 그건 완치 안 되죠. 근데 그 두 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약이 들어요. 그 다음에 부작용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암하고 같이 2년, 3년 끝까지 가는 건데, 그 중에 극히 일부에서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항암제를 치료해서 완치를 목표로 한번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개를 목표로 치료하다 보면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안 하고도 항암제 자체로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인데, 치료 목표가 그거는 아니고 치료를 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처음 치료할 때 4기 환자를 항암제 치료해서 어디 완치를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암 이제 사실은 재활한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런 아주 일부,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췌장암이 이름은 췌장암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얼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같은 분이 없으시잖아요. 췌장암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치료가 좋은지를 알 수만 있다면 저희가 맞춰서 치료할 텐데, 이제 그런 연구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췌장암에서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발전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기대해 보건대는 뭐 10년이나 5년, 10년 있다가는 충분히 그쪽으로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 환자는 정말 효과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일부를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유진 교수 말씀하신 대로 사기는 사실은 이제 정상화나 생존기간 연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 치료제가 궁금합니다. MK, 수지상, T 임파구 같은 면역 치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이제 면역 치료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췌장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면역 항암제가 키트루다라는 약제인데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췌장암 여러 제품들 해서 조건이 맞는지 검사했는데 조건이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항암제가 지금까지 쓸 수는 있지만 실제 쓰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연구도 면역항암제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면역항암제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췌장암은 암세포가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 췌장암 주변에 우리 텃밭에서 자라잖아요. 채소가. 텃밭이 있어야지 자라는데, 이 텃밭이 면역세포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텃밭입니다. 이 췌장암의 특징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텃밭을 어떻게 좀 면역치료가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텃밭으로 바꾸고, 또 이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모난돌이 이제 정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망치가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췌장암은 맨질맨질해요. 암세포 자체가. 얘를 어떻게 하면 모난돌로 만들어줄까, 이런 노력도 있고 해서 현재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면역항암제는 이제 아직은 조금 이제 시기상조고요. NK세포하고 수지상, 이건 이제 국내에서도 하고 일본 가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임상 시험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효과 대비 비용 대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부작용이 있고 안 좋은 환자가 에 대한 결과는 없고, 설령 좋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 실제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비용은 굉장히 듭니다. 일본 가서 하는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들고, NK세포 같은 경우는 보통 가족들이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보통 자제분들이. 왜냐 NK세포는 이제 달라도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자제분들이 NK세포를 키우다가 많이 이제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분 하셨지만 제가 본 환자는 결과가 좋은 환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까 이제 삼상 임상 시험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효과를 있다고 하려면 삼상 임상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삼상 임상 시험 이제 저희가 아까 폴피녹스 치료도 하고 젬사 아브락산 치료도 하는데 그거는